지금 여러분 통장에 1억 원이 찍혀 있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1년 전 달러로 바꾸면 83,000달러였던 그 돈이 지금은 66,000달러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2천만 원어치가 증발한 겁니다. 2026년 3월 4일 전국 증권사 화면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코스피 12% 폭락, 1983년 개장 이래 최악의 하루였죠. 환율은 1,510원을 뚫었고 호르무즈 해협은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행 이자는 오르는데 왜 내 지갑은 얇아질까요? 이건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금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메커니즘과 생존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8일 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습니다. 이 해협은 서울에서 수원 거리보다 좁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원유의 20%, 한국 수입 원유의 70%가 여길 지나갑니다. 봉쇄 직후 유조선 150척이 발이 묶였고 국제 유가는 배럴당 111달러를 찍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모든 게 오릅니다. 공장비, 운송비, 택배비, 라면값까지. 동시에 외국인들이 달러를 쓸어가면서 환율이 치솟았습니다. 1,510원, 17년 만의 수치입니다. 이틀간 코스피 19% 증발. 뉴스는 이 숫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빠졌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구조, 인플레이션 세금입니다. 은행 예금 이자가 연 6%입니다. 1,000만 원 넣으면 1년 뒤 60만 원 붙습니다. 좋아 보이죠? 그런데 물가가 5% 올랐습니다. 이자 소득세 15%도 떼입니다. 계산해보면 실질 수익은 마이너스입니다. 이자 받아서 기분 좋았는데 실제로는 손해본 겁니다. 이게 화폐 착각입니다. 통장 숫자는 늘어나는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월급이 500만 원에서 5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점심값이 8,000원에서 만원으로 뛰었으면요. 숫자는 올랐는데 삶은 팍팍해집니다. 우리 뇌는 명목 숫자에 속습니다. 물가는 왜 오를까요?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정부가 경기 살린다며 돈을 풀면 그 돈이 물건값을 밀어올립니다. 그런데 정부는 세금 올린다고 발표 안 했습니다. 고지서도 안 옵니다. 내 구매력만 깎였습니다. 이걸 인플레이션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신고 없이 걷어가는 세금입니다. 이 게임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패자는 현금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월급쟁이, 예금자, 채권자. 돈 빌려준 쪽이 손해입니다. 반대로 승자는 빚진 쪽입니다. 대출받아 집 산 사람, 국채 찍어낸 정부. 인플레이션이 오면 갚아야 할 빚의 실질 가치가 줄어듭니다. 실물자산 가진 사람도 웃습니다. 땅, 건물, 금. 물가가 오르면 같이 오르니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금 쥐고 있으면 털리고 빚내서 실물 사면 버팁니다. 그런데 이 룰을 정하는 건 정부입니다. 코로나 때 전 세계가 돈을 쏟아냈습니다. 당장은 효과 있었죠. 그런데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풀린 돈은 결국 물가로 돌아왔습니다. 2026년 3월이 딱 그 청구서가 날아온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역사를 보면 답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터질 때마다 살아남은 자산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미국 물가가 2배 넘게 뛰었습니다. 그 시기 금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온스당 35달러에서 85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24배입니다. 현금 들고 있던 사람은 털렸고 금 들고 있던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런데 홍익희 교수는 금보다 더 주목할 자산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은입니다. 금은 장신구와 투자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은은 다릅니다. 반도체,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에 필수로 들어갑니다. 산업 수요가 받쳐주는 겁니다. 게다가 은은 금보다 채굴량이 한정돼 있습니다. 수요는 느는데 공급은 못 따라가면 가격은 뛸 수밖에 없습니다. 1970년대 데이터를 보면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컸지만 상승폭도 더 컸습니다. 고점 기준으로 은은 38배 올랐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떨어질 때도 급하게 떨어집니다. 몰빵은 위험합니다. 그래도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일부에 넣어두는 건 고려할 만합니다. 실물 자산이 전부 정답은 아닙니다. 부동산은 어떨까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따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금리가 높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큽니다. 거래는 얼어붙었고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실물 자산도 독이 됩니다. 핵심은 분산입니다. 현금만 들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에 녹습니다. 그렇다고 한 자산에 몰빵하면 변동성에 털립니다. 현금 일부, 금 일부, 은 일부, 우량주 일부. 바구니를 나눠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빚도 전략입니다. 고정금리 대출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오히려 유리합니다. 갚아야 할 돈의 실질 가치가 줄어드니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주가 폭락이 아닙니다. 환율, 유가, 물가가 동시에 치솟는 복합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인플레이션 세금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뉴스는 숫자를 말하지만 진짜 문제는 숫자 뒤에 숨어 있습니다. 첫째, 화폐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통장 숫자가 아니라 구매력을 보십시오. 이자 6% 받아도 물가 5%, 세금 떼면 실질은 마이너스입니다. 명목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둘째, 현금 비중을 점검하십시오. 현금은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의 현금은 녹는 자산입니다. 비상금 빼고 전부 현금으로 들고 있다면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셋째, 실물 자산을 고려하십시오. 금, 은,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터질 때마다 버텨온 자산들입니다. 특히 은은 산업 수요까지 받쳐줍니다. 몰빵은 위험하지만 포트폴리오 일부로 담아두는 건 방어가 됩니다. 넷째, 빚도 전략입니다. 고정금리 대출이 있다면 급하게 갚지 마십시오. 인플레이션이 오면 갚아야 할 실질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변동금리 대출은 점검하십시오. 금리 더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다섯째, 분산하십시오. 한 바구니에 담지 마십시오. 현금, 금, 은, 우량주, 부동산. 비중을 나눠야 어느 하나가 흔들려도 버틸 수 있습니다. 1997년 IMF 터지기 직전 정부는 기초체력 튼튼하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그 말 믿고 있다가 당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신호가 보입니다. 환율 17년 만에 최고치, 코스피 역대 최악의 하루. 그런데 근본적인 해법은 안 나옵니다. 결국 각자 도생입니다. 국가가 지켜주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10년 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손 놓고 당한 날로 남길지, 움직이기 시작한 날로 남길지.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